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333페이지의 주택법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주택 건설 절차 그리고 주택 공급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주택은 오노다기이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번 맞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밖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은 기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간선시설이라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4번입니다. 방범설비는 복리설에 해당한다. 복리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향상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어린 놀이터, 경로당 등이 복리설에 해당합니다. 방범 설비는 시설 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대 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주민 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주민 공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주택단지에 딸린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35페이지 2번 함께 보십니다. 공동택 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하는 경우 리모델의 설계, 개요 등의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현행법상 리모델 사업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만약 시행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번 맞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75%의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 대조합이 단지 전체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의 동의와 동별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인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공동택 입주자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공동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리모델링에 대한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도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변동계획에는 좀 지엽적인 사안이지만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시에는 안전진단을 필수 사안으로 하고 이러한 안전진단은 시군 구청장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층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3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15층 이상인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을 최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이기 때문에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용어 정의 따질 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광해 단독택 중에 공간을 제외한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택 세 가지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광해 단독택으로 인정하고, 공동택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택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3층의 다가구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니은 2층의 공간은 건축법상 광해 단독택에 포함되지만 주택법에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4층의 다세대 주택,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3층의 기숙사는 준주택이죠.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음번에 7층의 오피스텔 준주택이죠. 그래서 준주택에 해당되는 오노 타기,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니은 공간의 경우에도 주택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니은, 리을, 미음 조합되어 있는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주택단지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별개 주택단지로 보고 잔다고 하면 28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단독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상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이 포함되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공동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 주택법상 주택이 못 됩니다. 4번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부속 토지도 주택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때 부속 토지는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속 토지도 주택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어린 놀이터부터 주민 운동시설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 네 가지는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간선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부대시설에 포함한다 하면 5번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여기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부대시설이라 하고,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 2번 옳은 지문이죠. 3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이 다중생활시설은 우리가 흔히 고시원이라 부르는 것이 다중생활시설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그 용도를 숙박시설로 정해놓고 있고 500 미만일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세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세 규모에 해당되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최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400세대 만들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거죠. 5번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세 규모의 주택이란 1호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일 때 국민세 규모는 최대 100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면 국민세 규모는 최대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도록 되어 있는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국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이라도 국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국민택과 민영주택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민영주택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인 동시에 국민택은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죠. 2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전용 면적 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택에 해당한다. 국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특별히 공공이 수도권에 국민택 건설하게 되면 최대 주거자 면적은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하게 되는데 2번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면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지방자산 재정으로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 재정으로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과 관계된 사항은 주택법의 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관한 내용은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다세주택의 경우 주거자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여기 다세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남는 것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에 관한 설명 자체가 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의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은 별개이죠. 그래서 복도 계단 등은 공용 면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분다. 일반 도로란 말을 보게 되면 28 중에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때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보게 됩니다. 1번 틀립니다. 일반 도로 앞에는 20m, 예정 도로 앞에는 8m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공고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구별 분할사업 하게 되면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세대 구분 공택이란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 구분 공택은 둘 이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공동택을 말합니다.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4번입니다.
500세대인 국민택 규모의 원룸택은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한다.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게 되면 최대 3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인 원룸택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의해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5번 맞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되는 용지, 우리 판교 신도시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판교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연구소 중심의 산업단지와 함께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공공택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5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8번입니다.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28이라는 말 기억난다. 그래서 1. 고속도로, 2번 폭 2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의 예정도로이기 때문에 2번 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폭 15m인 일반도로. 일반도로 이야기 나오면 도로의 폭이 20m 이상인데 한 개 주택단지는 각각 분리된 주택단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 자동차 전용 도로와 5번 일반 국도. 주택단지의 분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9번입니다. 공동대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리모델링하는 경우 한 주 밑에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입주자 등이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음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서면으로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여기 동의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제출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는데, 만약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5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최대 3계층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결의 얻어야 된다. 사실 4번의 경우에는 애매한 내용입니다. 여기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은 조합 설립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75% 동의받아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와 관련된 동의 요건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요건인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요건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했는데 얘보다 확실하게 틀린 정답이 2번이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해야 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의 안전진단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입니다. 28회 때 출제되었던 9번과 관련되어서는 정답을 2번 하는데 4번의 경우에도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지 리모델링 허가를 묻는지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 기준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은 법정 세대수는 하나이지만 둘 이상의 세대가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욕실, 부엌, 현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세대 구분공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 면적 12제곱미터 이상일 것.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따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십니다.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해야 되며 세대 구분용 공택은 주택단지 공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세대 구분 공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점 면적계가 전체 주거점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보셨는데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계된 사항,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다수 살펴보셨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택법은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과 관계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공공택지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택지는 수용, 사용 가능한 각종 공공사업, 공익사업을 통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지정 발표했는데 그러한 곳이 모두 공공택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용어 정의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서 산업단지란 말도 함께 보셨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얘도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입니다. 다만 환지 방식 이런 이야기 나오면 공공택지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얘는 민간 택지이지 공공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택지 중에 최근 논란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는 7만 세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 건설업체가 7만 세대 다 건설한다? 여러 회사가 나누어 건설한다. 여러 회사가 나누어 건설하게 되는데 그 광명시흥지구에 해당되는 공공택지를 여러 회사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그곳이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간선시설 등이 각각 설치되게 되는데 이러한 주택단지는 한 개 주택단지랄지라도 고속도로나 철도,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이란 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단지에는 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개 주택단지랄지라도 그 공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하고 이 공구별 분할 사업은 공동택 단지의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고 공구별 분할 사업 하게 되면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를 확보한 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구별 사업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과 사용 금사를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단독으로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보통 습격 종합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한다.
주택에 관한 개념을 시험에 다뤘는데 늘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바로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오노닥이란 말로 정리하면서 오피스텔과 노인 복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받아 건축하는 것이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은 정책적 구분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자금 차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고 있는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하고 저 국민주택은 국가 등의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가 지방자탄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는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 건설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다양한 정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주택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제도로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특별히 토지 임대 분양주택과 관련된 주택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40년간 가집니다. 그 방식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하지만 그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기간에 도래하게 되면 토지 사용권에 대한 계약 연장, 재계약 가능한데 그때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하면 재계약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MB 때 도입된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그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는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이 있는데 원룸형 주택과 관련된 요건으로서 공동주택 중에 하나라는 것 정리해 놓으시고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그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룸주택은 최대 5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으며 지하층에 건설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 제한 규정을 정리해 놓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85년에서 초과하는 딱 한 세대의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원룸주택은 세대수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룸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더라. 그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주택은 구분 생활 가능하지만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개정 전에 세대 구분형 공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최근 개정 사항으로
현재 세대 공동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하게 되면 늘상 우리는 3분의 1 정도만 기억하게 됩니다.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전체 주거적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고,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한 2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고, 한 개 동에 3분의 1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 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택법에 직접 거론되는 개념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 형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늘상 정리해 주시고, 장수명 주택이란 말, 금강친환 주택이란 말, 에너지락형 친환경 주택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에 필요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단지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 그래서 우리 기반설의 개념 가지게 되는 주택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이러한 것들은 부재설이고, 단지 내 놀이터나 주민 공동시설, 주민 운동시설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단지 안에 도로, 전기, 수도와 단지 밖의 도로, 전기, 수도를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재건축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경과된 때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경과된 때 대수선과 함께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수선은 고치는 것으로서 법적 문제가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 가능한데, 주거 전용 면적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 증축할 수 있고, 세대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고, 세대가 달라지게 되면 대지에 대한 지분 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경우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층수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 3계층 이하로 수직 증축할 수 있고,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1차 안전진단 이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은 이후에
2차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모델 사업을 시행한 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리모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저 허가 받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며,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 대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75% 동의 받아 리모델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으로서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매년 출제되는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길 겁니다. 이 정도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44페이지 주택조합을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